예, 우선 지금 사회자께서 저보고 기꺼이 30년을 회고하고 전망한다. 기꺼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과연 제가 기조 발표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중간에 이 제가 한국에 있지 않았던 그리고 해결학회에 거리를 두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역사도 잘 모르겠고 이러저런 이유로 제가 고사를 했는데 나중에 기조 강연자가 발표자가 다시 저한테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저 김경수 학형도 얼굴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기조 발표를 맡은 것은 해결학회 30년을 전망하기에 가장 회고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어서라기보다는 창립총회에 참석했던 제가 창립총회에 참석했던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게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하여튼 추석 연휴를 다 반납하고 이 과거를 회고한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예, 과거의 회고라고 하는 건 항상 평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평가는 한국해결학회의 정체성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어서 참 어휘를 선택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저러한 생각 끝에서 혹시 그래서 사실관계라든지 지난번에 그 총무관사 황준필 간사가 안호상 선생의 예나대학에서의 학위 논문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수정도 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에서 이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나중에 뭐 해결연구에 실든지 할 때 제대로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써온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결학회 창립 30주년 회고와 전망. 제가 세 기간으로 나눴습니다. 태동기, 성립기, 성장기로 나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앞에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줍지 않은 그런 전망을 제가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태동기 1987년 4월 25일 연세대 장기영 기념관에서 발족한 한국해결학회의 발기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끊임없는 객관적 도전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엄청난 역사의 시련 앞에서 우리 민족은 통한과 비극의 응어리를 아는 채 절망과 좌절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슬기와 인내력으로 이를 과감하게 극복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밖으로부터 강요된 갈등과 대립의 응어리도 결국은 그 객관적 실체 속에 담겨있는 부정의 힘을 통하여 스스로 용해되면서 보다 높은 고향과 전진의 발판구시를 할 수 있음은 다름 아닌 해겔 철학과 그 변증법의 논리에 의해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발기문에서 도전, 시련, 비극, 절망, 좌절에 대하여 슬기, 인내, 극복이 대응하면서 해겔 변증법의 부정, 고양, 그리고 전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보면 이 글을 작성한 인물이 당시 초대 회장에 선임되었던 임석진 교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석진 교수님을 언급하는 데 대해 잘못 의아해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해결학회의 탄생은 거의 전적으로 임석진 교수님의 힘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해결 철학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그 자신이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겪었던 시련이 위 발기문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립 발기문을 낭송한 뒤 회장 피선 소감을 밝히면서 급기야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회장으로 선출된 데 따른 남다른 감회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학회가 성립되기까지 지난 20여 년간 그가 겪은 고통과 인내와 노고의 시간과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한국해결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임석진 교수님 개인과 관련된 얘기를 서두에서 꺼내는 이유는 그에 대한 세간의 양가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재 몸이 편치 않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이 자리를 축하하고 싶은 인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해결학회가 창립되기까지에는 숱한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해결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한 인물은 임석진 교수님입니다. 소위 동베를린 사건과 연루되어 분단된 한반도의 비극을 몸으로 체험한 그에게 해결 철학은 분단 상황과 냉전 논리의 극복이라는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철학도들에게 학문과 사상의 참된 힘을 새롭게 일깨워 한반도의 사상적 모순을 풀 열쇠였습니다. 해결 철학에 대한 임석진 교수님의 열정에 힘입어 1979년 한국해결연구회가 구성되었고 이 연구회는 나중에 해결학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해결학회 창립 당시 평의원이셨던 송병옥 교수님은 1988년 제1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해결연구회의 출발과 관련하여 이렇게 수례합니다. 10명 남짓한 젊은 연구자들이 1979년 12월 서울 독일문화원의 방 한 칸을 빌어 시작한 해결연구회가 80년대 중반 2, 3년간의 공백을 딛고 이제 회원 100여 명을 거느리는 정규학회로 발돋움한 사실에 감회가 깊다. 하지만 해결연구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임석진 교수님 중심으로 당시 서울대생 몇몇이 여기서 서울대생 몇 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황태현이라든지 뭐 김재현이라든지 뭐 설원영이라든지 누구야 이유로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많은 개인들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해결 좌파의 시각에 기울어 해결 철학을 단지 막스주의 이해를 위한 교두보 정도로 이해하는 데 대하여 임 교수님 자신이 불만이 적지 않았던 터에 대학의 전임들을 위주로 순전히 학문 연구 차원에서 해결 철학을 공부하는 해결 연구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 연구회가 실질적으로 연구에 들어간 것은 1985년 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의 몇몇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결 철학 관련 논문을 발표하거나 해결의 정신현상학과 논리학, 원전을 강독하는 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연세대 고려대 그 당시 대학원 학생들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양운덕 김경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양운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지금 경희대에서 후마이타스 하고 있는 뭐 우기동 선생이라든지 뭐 성균관대 홍영두 그리고 국민대 이국배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아주 다양하게 참여를 했던 건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소도 임석진 교수님 자택, 고려대 대학원 세미나실, 백산서당, 서울미술관 등으로 이동하면서 원전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이때 연구회 회장은 김경수와 제가 맡았었습니다. 현재 해결 연구라고는 하지만 당시 한국 사회의 급박하고 위태로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연구회 회원들 가운데 여럿은 원전 연구에 참여하면서도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나중에 구속되거나 도피 생활하는 등으로 해결 텍스트에만 몰두하기에는 연구 분위기가 연구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해결 철학과 인연을 맺게 된 배경은 연구자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결의 변제법을 막스 사상 이해의 선행 단계로 삼기 위해, 누군가는 해결의 형이상학과 종교 철학에 매료되어서, 누군가는 칸트 인식론의 극복을 위하여, 누군가는 해결의 자유 개념에 이끌려 법 철학이나 역사 철학에 입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해결의 미학적 관심에서 해결 철학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의 긴박한 역사 정치적 상황에서 철학은 곧 사회 철학 혹은 실천 철학이라는 공식이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한가하게 개인의 지적인 관심을 충족시키는 태도를 부끄럽게 여겨야 했을 뿐더러 헤겔의 관념적 변증법은 막스 레닌의 실천적 변증법을 위한 예비 단계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헤겔 철학이 기본적으로 사상과 현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적 수준에서 발생할 뿐이어서 현실, 가깝게는 한반도의 현실을 설명하고 개혁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헤겔 연구의 구성원들 가운데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습 초기에 헤겔 철학에 몰두하던 이들이 나중에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헤겔 좌파의 성격을 띤 사회철학 전공자로 돌아서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헤겔 연구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일본이 동맹국 독일의 철학을 흡수한 것이 출발점이 되겠지만 그 일본의 경우에 1930년대에 헤겔 붐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헤겔 우파 쪽 국가 철학을 일본 철학계가 흡수하면서 헤겔 철학이 붐을 일었던 게 1930년대입니다. 그 영향을 한반도 지식인들도 상당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경상제국대학의 철학과 커리큘럼에서 칸토와 헤겔의 독일 관념론과 하이데거와 에스퍼스의 실존 철학이 주류를 이루어 이후 한반도 철학계에 깊이 침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학은 실천을 위한 수단에만 그치지 않고 이론 그 자체를 위한 관심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이어져 1980년대 한국 대학의 석박사 논문 연구 주제를 소개한 한국 철학 독일 관념론의 치중이라는 제하의 신문 기사에 따르면 80년대에는 분석 철학 10.4%, 마르크스주의 8.7%와 함께 다시 헤겔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 비판 이론 등 독일 관념론 25.5%에 관한 독일 관념론에 관한 논문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분석에서 독일 철학자에 대한 논문은 전체의 54%를 차지하는데 한국 철학은 독일 철학에 편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86년까지의 석박사 논문에서 독일 철학 가운데 칸트 108편, 칸트가 헤겔 87편보다 우세하긴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는 헤겔과 비판 이론이 칸트보다 우세해집니다. 80년대에 들어 헤겔과 비판 이론에 대한 관심이 칸트를 능가한다는 사실은 당시 한반도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립기. 1985년 이후 헤겔 연구회를 중심으로 헤겔 철학 연구는 원전 강독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그 구성원들의 관심은 제각각이어서 파행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87년 4월 한국 헤겔학회의 발족은 그간의 다소 지지부진했던 연구 분위기를 쇄신하고 헤겔 철학에 대한 학습의 열기를 북돋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한국 헤겔학회의 창립 발기인으로서 권기철, 송병옥, 이강조, 임석진, 최동희, 최재근, 황문수 교수와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심광현, 양운덕, 우기동, 유원식, 이종철이 참여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1979년에 구성된 헤겔 연구회 멤버 가운데 박정규, 위상복, 하일민, 백성균, 김희준, 한동원 교수가 빠졌으며 헤겔학회 발기인 가운데 교수 중에는 회장인 임석진 교수님과 송병옥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이후의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남대의 위상복 교수님은 학회 발기인은 아니었지만 이후 학회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먼 거리 광주에서도 자주 학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헤겔학회의 실질적인 활동 주체는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헤겔학회는 창립 이후 독회,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3시 지식산업사, 독회와 세미나,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3시 지식산업사, 독회와 세미나를 실시하였는데 원전 강독과 논문 발표의 성격을 띤 이러한 학습의 관례는 이후에 여러 형태로 변모했지만 헤겔학회가 연구 모임의 성격을 유지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 셈입니다. 한국 헤겔학회의 창립은 헤겔을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의 철학계에서 외국인 철학자 이름을 딴 최초의 학회가 출현한 셈입니다. 문학의 경우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1963년, 한국 제임스 조이스 학회 1979년
조이스 학회가 앞서 세워졌고 80년대에 들어 카프카, 브레히트 등의 학회가 등장하긴 했지만 헤겔에 비해 세간의 인지도가 더 높은 칸트 이름을 내건 한국 칸트 학회가 1990년에 창립된 것을 고려하면 1987년 한국 헤겔 학회의 발족에는 몇몇 학인들의 열정과 더불어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헤겔 철학을 요구한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헤겔은 칸트와 달리 마르크스라는 세계사적인 인물을 제자로 두고 있습니다. 헤겔 마르크스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묻기도 했던 당시의 진보 세력에게 헤겔은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1929년에 독일의 예나 대학에서 헤르만 로치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한 뒤 일본에서 잠시 헤겔을 연구한 이때 헤겔 판단론이라는 논문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호상과 경성제국대학 철학과 출신의 신남철, 박치유 그리고 박종홍은 모두 헤겔 철학과 인연을 맺은 인물이었으나 굳이 분류하자면 안호상과 박종홍은 헤겔 우파로서, 신남철과 박치유는 헤겔 좌파로서 해방 이후 혼란한 한반도 전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념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헤겔은 마르크스와 더불어 한민족의 운명과 괴를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헤겔학회의 설립이 헤겔 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헤겔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한에서 헤겔을 중심으로 한 좌우의 대립은 헤겔학회 안에서 언제나 잠재적인 논쟁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학회 출범 거의 1년 뒤 1988년 5월 21일 한국 헤겔학회 제1회 정기학술 발표회가 헤겔과 마르크스에서 철학과 실천의 관계라는 주제로 창립총회가 열렸던 연세대 장기용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이 발표회를 취재한 동아일보의 김태기 기자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헤겔학회 학술 발표회는 당초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리라는 주최 측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지방대의 교수, 학생까지 다수 원정을 온 이 대회는 여느 철학 모임과는 달리 7시간 가까이 발표 토론이 계속됐으나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미처 준비된 발표문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노트를 펴놓고 꼼꼼히 토론 내용을 적는 모습이었다. 헤겔과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에 나타난 편집법의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 편집법은 왜 사물을 모순, 대립의 측면에서만 보는가? 거기에 화합의 측면은 없는가? 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의 특징을 볼 때 당시 철학계의 관심은 헤겔의 철학보다는 변증법에 쏠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제가 괜히 또 이 자리에 감회 때문에 좀 늦어진데 당시 1988년 2월 15일 노태우가 전두환에 이어 대통령 취임하였지만 군부 독재에 대한 한국의 정신은 여전하여 민주화에 대한 한국 지성계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갈증에 발맞춰 헤겔학회 전문 연구자들은 헤겔 철학이 한국 사회 및 한반도의 착종된 현실을 설명하고 해법을 구하는데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면서 학습 내용에서도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제1회 정기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직후 5월 29일에 학회 회원들은 앞의 학술 발표회에 대한 자체평가 얻어로 앞으로 1년 동안의 연구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각 분과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월 1, 2회 분과 모임을 갖고 그 작업의 성과를 원래 발표에서 연계시키는 방향. 2번 분과 모임에서 헤겔 원정 강독과 사회철학 분과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 각 분과장을 김우철 그 당시 김우철 군하고 나종석 군이 이 당시에 그 분과장을 맡았고 1990년대에 들어 헤겔학회 사무실 전용 공간 신촌역 앞 덕원빌딩 4층 자리면서 작성한 한국 헤겔학회 세미나팀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논리학, 존재론, 정신현상학, 자기의식장, 종교철학, 종교철학장, 미학 아인라이퉁, 사회철학, 공산당 선언, 그리고 신선한 주제로 법철학은 예정으로 되어 있고 중국철학 원성론, 인도철학 불이론, 영어본,
이런 것들이 들어. 제가 이거 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집에 가지고 있더라고. 어떻게 이런 것까지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주제는 매주 요일을 달리하여 3시간씩 학습 시간을 배당하였습니다. 헤겔과 함께 마르크스 그리고 동양 철학의 학습 자료에 포함된 것을 보면 설립될 당시에 헤겔학회가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철학의 책무를 등한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헤겔 철학과 동양 철학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헤겔의 원전 강독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밝히고 싶은 것은 당시 헤겔 공부는 임덕진 교수님의 헤겔 주요 저작 번역에 크게 빚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만 해도 젊은 연구자들이 아직은 독일어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뿐더러 더구나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헤겔 원전을 스스로 독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80년에 정신현상학, 83년에 대논리학, 87년에 역사에 있어서의 이성, 1989년에 법철학이 대략 3년 간격으로 번역됨으로써 보통의 학인들뿐만 아니라 헤겔 철학 전공자들도 헤겔의 주요 저작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번역에서 모호한 부분이 차후 지적되기도 했지만 이 번역본들은 독일어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헤겔 철학에 대한 나름의 시만을 지녔던 임석진 교수님이 후학들에게 남긴 역작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헤겔학회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언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헤겔 연구 학술지인 학회지인 헤겔 연구의 간행 사업입니다. 헤겔 연구는 헤겔학회가 창립되기 전인 1984년 2월에 헤겔 연구회의 이름으로 처음 1집이 나온 후 매년 한 권씩 출간되다가 헤겔학회 이름으로 처음 1988년 7월에 4집이 출간됩니다. 그 후 1994년에 5집이 출간된 후 1917년 현재 41집이 출간되었습니다. 헤겔학회의 학술지인 헤겔 연구를 출간한 출판사만 해도 법무사, 지식산업사, 중원문화, 청아출판사, 한길사, 철학과 현실사, 도서출판 용의숲 등으로 이동한 뒤 이후 출판사가 아닌 전문 인쇄처인 관학사에서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간 학술지를 출간하는 데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이들 출판사들은 대개 상업적인 이익보다는 학술지 출간의 큰 뜻에 호응하여 출판에 따른 적자를 다른 데에서 보충하면서 일종의 교육 문화 산업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헤겔 연구 4집과 5집의 출간 시기에 6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 본인의 유학 시기와 겹치는데 이 시기에 사실 헤겔학회가 성장통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석진 교수님 이후 독일에서 헤겔 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 거의 없었던 1990년대 초 이몽빈, 윤병태, 이창환, 최신환 등의 젊은 학자군이 속속 귀국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학회 멤버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도 그간 헤겔학회에 누적된 폐단을 청산하기 위해 무엇보다 헤겔학회는 임석진이라는 등식의 의문을 품고 이를 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근 20년간 헤겔학회의 확대 재생산에 심혈을 기울여온 임 교수님의 아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 있지 않아 자세한 사정과 내막을 알 수 없으나 다양한 층위에서 내부의 잡음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헤겔학회의 구조적인 생리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회원들 간의 설득력을 지니고 확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갈등이 학회 활동에서 긴장을 유발하면서도 서서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탈바꿈하기까지는 다시 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99년에 헤겔 연구 8집을 겸한 임석진 교수 정년 기념 논총이 발간됩니다. 저는 이 시점을 헤겔 철학 연구에서 분기점을 이룬다고 봅니다. 이 논총은 헤겔 연구회가 생긴 이후 그때까지 한국에서 헤겔 철학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집대성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 몇 면을 살펴보면 헤겔의 주제인 정신현상학, 논리학, 법철학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헤겔 철학과 서양 고대 철학 및 동양 사상의 관계가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지난 20년간 헤겔 연구의 중심에 서 계셨던 임석진 교수님이 명예회장으로 물러서시고 윤병태 교수가 이대 회장으로 맡으면서 명실공히 헤겔학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세대교체를 넘어 헤겔 철학에 대한 이전의 총론적인 이해의 수준에서 벗어나 젊은 학자 중심의 강론적인 이해와 새로운 토론의 장이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에서 해결철학 연구의 성립기가 끝나고 성장기로 이행하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성장기. 윤병태 교수가 회장에 취임하면서 해결 연구는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해결 연구는 특집 형식을 빌어 주제 중심의 연구 방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각 주제들이 이러이러한 주제들이 쭉 나왔다는 걸 쭉 썼고요. 그래서 해결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해결 철학을 주제별로 나누기도 하고 순수 학술적인 수준에서 해결 철학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한편 해결 철학의 한계를 살피고자 다른 철학적 시각을 대비시키는 연구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 철학에 대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논의에 탈피하여 구체적이고 철학의 현재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해결 철학의 구체적인 위력과 한계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2016년 1월에 출간된 윤병태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인 우리와 해결 철학은 그 제목에 시사하듯 그간에 축적된 해결 연구들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이거 2시까지 끝내달라고 그러는데 5분 남았네요. 예. 예, 그 발표집 자료집 10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 사이에 해결학회에서 진행했던 학술 대회에 대한 얘기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해결 철학이 어느 철학보다도 이 해결 철학의 중심에는 항상 현실이 있다. 그래서 이 현실, 현재성,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 해결 철학의 특성 때문에 해결 철학의 생명력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쭉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현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한국 해결학회의 그 원래 발표의 특징 그리고 그 강점에 대해서 11쪽에 가운데 단락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표회는 해결학회의 꽃이다. 꽃이어서 원래 발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지적인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아주 우위를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썼고요. 11쪽에 맨 아래 단락을 잠시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독일에서 교육한 동학들의 발표회에 참석하면서 해결학회가 3세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해결 연구가 질적인 면에서 성장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7, 80대를 1기, 60대, 50대 후반을 2기로 본다면 40대와 50대 후반까지는 3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한층 세련되고 강화된 이들 3기의 지적인 역량은 앞으로 해결학회의 미래를 밝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연구가 학전 등재지로 발돋움하는데 그 사이에 회장단에서 특히 이 편집이사, 편집 간사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그들의 노고를 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이제 반성과 전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해결학회의 활동을 태동기 79년부터 87년까지 그리고 성립기 88년에서 99년 그리고 성장기 2000년부터 현재까지로 제가 구분해봤습니다. 태동기는 해결연구회의 활동 시기이며 성립기는 해결학회의 발족부터 임석진 교수님의 정년 퇴임까지고 성장기는 윤병태 교수가 회장을 맡으면서 현재까지다. 이런 구분이 얼마나 설득력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학술지 해결연구에 실린 알 수 없지만 해결 연구에 실린 글들의 성격을 일반하면 각 시기마다 이런 정도의 특징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게 12쪽에 이제 맨 아래 다소 껄끄러우면서도
해결학회의 과거에 대해서 참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12쪽의 맨 아래쪽. 어쨌든 해결학회가 겉으로는 평탄하게 흘러간 것 같지만 속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인 진통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종철 선생이 1988년 7월에 해결학회에서 갖던 MT에도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한국해결학회 현황과 전망은 당시 한국해결학회의 현재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대하여 냉정하게 반성하고 비판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1985년 이후 해결연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87년 해결학회 창립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해결학회의 허구적이고 가식적인 껍데기 혹은 치부를 들킨 것 같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위해 해결학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힌 이 글에서 이종철은 해결연구의 무방향성, 임석진 교수님의 1인 주도체제, 당시 한국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담보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논의, 그리고 헤니히와 훌다 등 독일 대학의 핵심 해결 전공 교수들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한국 해결학회 연구 동향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당시 연구회 학회에 참여했던 동학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나서서 자기 주장을 공개적으로 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종철이, 나중에는 윤병태와 최신환이 임석진 교수 중심의 해결학회 운영 체제와 연구 분위기 쇄신을 두고 나왔고 실제로도 학회 운영과 연구 활동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의 학습자인 우리의 실상은 사실 지적으로 어설프고 연구 방향도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돌아보면 이종철의 지적은 옳으며 그래서 아픕니다. 그 MT 이후 6년간 해결연구 출간이 중단된 것을 보면 당시 반성이 얼마나 통렬했고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서 13쪽의 맨 아래 단락에서 임석진 교수님과 관련된 얘기를 좀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학회 초창기에서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 교수님의 겉으로 보기에 근 20년 이상을 해결학회를 주도하셨고 그 자신이 겪었던 어떤 역사적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 철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절대적인 열정만큼은 저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그로 인해서 그 후학들이 빚진 게 많다는 그런 그래서 임 교수님이 한국 해결 연구를 독일에 알려지게도 했고 사실은 그 해결하우스 그게 해결하우스가 생긴 게 언젠가요? 1992년인가요? 90년인가요? 제가 그때 임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슈투트가르트에 가서 해겔의 해겔의 5대 손인가요? 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계로 해겔 직계로 5대 손인가 그 여자분을 같이 만나서 지금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아래 제가 이 14쪽에 아래 각주에 실었던 이게 그 당시에 그 해겔하우스의 해겔 자료집 아니 해겔 관련 자료를 모으는 총책을 맡았던 그 이 후르데헬름 니콜린이 임 교수님한테 보낸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편지 내용에 제가 이걸 왜 소개했냐면 그 당시에 독일의 해결 연구자들과 임 교수님 사이에 상당히 긴밀한 연구가 있었고 그것은 한국에서의 연구 활동이 독일에 소개되는데 아주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니콜린이 임 교수님한테 보낸 편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걸 보면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해겔하우스의 한국 해결 연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한국의 해결 연구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건데요. 14쪽의 아래에 보면 당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난맥상 속에서 동학들이 지닌 진리와 이성에 대한 진정한 열망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해결학회 내부의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공개적으로 터뜨리는 행위가 이종철의 위의 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시 우리의 무지몽매와 우유부단과 좌충우돌과 살해사역 속에서 또 해결학회에 대한 우리의 연구 역량은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 토대가 일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으로 한국의 지성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나마 중심을 잡고 해결이라는 대처를 만나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난교와 과도기의 역사는 매끈하고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는 법입니다. 당시 시행착오와 방황과 갈등과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도 해결학회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은 부정적인 것을 직시하여 거기에 머물므로써 위력을 지닌다. 이 머무름은 부정적인 것을 존재로 전환시키는 마력이다. 현재 저희 앞에 놓인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뭐 이러저러하게 해결에 대한 그 공격의 또는 이의의 목소리들은 주위에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 철학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는 별도로 15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래쪽 중간에 한국 해결학회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여러 꾸러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해결 철학에 대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 현대 철학 안에서 해결 철학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일, 동양 철학과 해결 철학의 접점을 찾는 일,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극복을 위한 해결 철학의 역할을 모색하는 일 등은 해결학회가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맨 아래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래에서 해결 철학은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해결 철학은 이 고목 같아서 한 부분이 좀 썩는다고 해서 고목이 무너지지 않듯이 그래서 어느 한 측면만 보고 그걸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동아시아의 분단 국가에서 철학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결 철학은 특별한 의미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 철학과 연계 문제, 분단 시대의 극복, 민족 통일이라는 민족적 수건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해결의 변증법 철학은 그 이론적 토대와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철학이 없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철학의 길을 여는데 해결 철학이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해결학회의 창립 당시 주창되었던 지금 여기에의 정신에 입각한 해결 철학의 현재성과 현장성이 그 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새롭게 조명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